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1절에서 한 절입니다.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수요일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있는데요. 38번째. 그리고 몇 번째냐니까 19번째. 오늘은 19번째. 그중 19번째 11조의 용처, 11조를 잘못, 우리가 11조를 잘못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죠. 11조를 잘못 쓰고 있다. 이건 단순한 설명 아닙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오늘 제가 표현하는 이 내용이 앞으로, 이런 것이 한글로 한국 사람이 표현한 것에 대해서요,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전개가 될 겁니다. 또 이것은 우리 비단 우리 한국 사람만 이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걸 제도로 해서 만들어내면 된다고 보는 거죠. 우선 들어가는 내용에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그걸 두고 세계적으로 제일 근면한 민족, 그러면 어느 민족을 볼 수 있을까요? 제일 근면한 민족. 아마 이거 자타가 공인할 거예요. 독일이라고 합니다. 독일. 독일이 왜 전 세계적으로 본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겸손하는 거하고 빨리 틀립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리스가 지금 IMF 신청하는 것 때문에 지금 EU에서 여러 가지 돌아왔는데 잘 모르는데, 그 정세를 잘 모르는데, 독일에 있는 외상인가 재무상이 그리스에서 나오는 이 생산성, 효율, 독일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됐다 이랬거든. 그것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덜컥 났던 그런데, 그거는 세상이 그 나라 어떤 그 장관이, 독일의 장관이 다른 나라를 빗대가고 할 정도면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부심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따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게 만들어니까. 그래서 이 유럽 전 세계에서 제일 근면한 국민 독일인데, 왜 독일이 이렇게 됐을까? 차차가 고인할 정도가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독일이 멀기 있기 때문에 유럽이고, 저는 그렇게 멀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제가 한 2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상당히 가까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요, 내륙이에요. 섬도, 이제 바다도 없어요. 전체가 독일은 내륙이에요. 해변이 없는 나라. 아주 내륙으로 쑥 들어온 나라거든. 지리적인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독일에 가면 라인강의 기제를 가는데, 뭐 라인강이 있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건 절대 안 그렇다고. 우리가 한강의 기제를 해서 한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건 하나의 닉네임으로, 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닉네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있죠, 분명히. 상대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이 될 내용이고, 절대 라인강이 있어갖고는 그 나라가 부강하다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독일 언어가 전 세계적인 언어라서 되냐? 독일 언어가 특별히 그 참 전 세계적으로 다들 뭐 기술력이 발달해서 이걸 받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 책에 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 되느냐?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독일 언어는 불어에 비하면은 완전히 그 유럽에서는 좀 이렇게 좀 모난 언어, 인정 안 받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가 깊은 게 있느냐? 독일 문화가 더 깊은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서 뭔가 유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근면해졌다.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독일인이 다른 유럽하고 달려서 뭔가 신체적으로 특출하게 좀 이렇게 나아진 그런 것이 있느냐? 뭐 이제 힘이 센다든지 안 그러면 신체가 다른 쪽 유럽인들보다 좀 강하다든지 그런 게 있느냐? 그건 오히려 영국이 더 나아요. 영국인들이 바이킹 쪽에서 이 해변가에서 몸이 탄탄하다고. 영국인들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가지고요 아무도 추측을 못합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는 어디 책을 보고 어디 연구를 하고 자료를 어디 봐가지고 그냥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뭔가 끄집어내서 연결할 만한 자료를요 구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단순하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뭐 지금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다 나오는 게 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빈부 차이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안정할까? 우리는 경제가 나서지 못하면 뒷받침 안 되면 우리나라 지금 이 위치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크게 벌려놨지.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다. 나중에 좀 있으면 설명이 됩니다. 좀 있으면 나오네. 그래도 다른 질문 하나 하고요. 지금 세계에서 어떤 선진국이다. 아니면은 좀 특별하게 부르는 어떤 집단들, 나라의 이름을 뭐라 그래. 옛날에는 선진국, 뭐, 개발도상국 이랬는데, 이제는 그래 안 부르고, 이제 OECD라고 합니다, OECD. 그러니까 OECD, 여기 이제 세계 경제협력기구입니다. 경제 부분의 협력기구라. 여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34개국이 지금 현재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이 OECD, 대체로 OECD 국가를 기준해갖고 잘 사는, 속 말하면 경제를 이끄는, 전 세계에서 경제를 이끄는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1996년에 가입을 했나? 아마 그래 될 거예요. IMF 전에 가입을 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그러면은 부지런한 국가, 부지런한 국민, 제일 부지런한 국민은 누구냐? 이 누굴 건데? 제일 부지런하다고 하면서 근면하는 거하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을 많이 하는 일을 많이 하는 국민 누구겠어? 한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예요. 제일 일을 많이 해요. 소위 말하면 노동시간이 제일 길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시간이 제일 많은 국가, OECD 국가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노동력을 자꾸 떨어뜨리려는 이런 압력을 였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비슷하게 하자. 여러분들 조정하는 게 OECD인데 우리는 요거에 맞춰가면서 또 우리 경제력하고 막 맞추는 이런 거
때문에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이슈를 삼고 있죠. 그러면 요 OECD 국가 중에서 이 OECD 국가 중에서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 이거 어디냐? 요건요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나라는요 세계 국가 채무예요. 국가 부채인데 일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리스예요. 지금 현재 그래요. 제가 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29번째인 거예요. 29번째. 이거는 뭐냐니까 저 밑에 가면 갈수록 국가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교가 작다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나라는 제일 채무가 많은 나라는 빚이 제일 많다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비하면 29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빚이 없는 나라예요. 요거하고 그냥 단순한 요거만 하면 안 되고 이게 GDP라는 게 GDP. 국민 생산이 총생산에 여기 얼마의 국가 부채가 얼마냐 요걸 따지는데 일본은 GDP가 우리의 4배입니다. 4배. 우리의 4배인데 지금 이 부채 규모는 우리보다도 훨씬 부채 규모가 많은 거예요. 그 비율 자체가. 독일은 독일은 이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 하냐면 이게 14번째가 그래요. 14번째. 위에서부터 14번째니까 이것도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 나라 그 GDP는 우리에 비해서 3배예요. 제일 근면한 국가 독일이고 제일 일 많이 한다는 나라가 한국이고 제일 부채가 많은 일본, 인도 그 다음에는 독일이 14번째쯤 되는데 우리는 저 밑에 부채는 적단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몇 번째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채가 적은 나라. 그러면은 부채가 적은 나라라고 해서 안정된 나라냐?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채가 많다고 해서 위험한 나라냐? IMF 위험에 해당되는 나라냐? 또 일본은 제일 부채가 많은데도 IMF에 대해서 끄떡없어요. 전혀 이야기를 안 한다. 국제적으로 평가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는 일본보다도 훨씬 떨어지는데 부채는 많단 말이에요. 근데 GDP는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부채율이 많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IMF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보다 위인데도 부채가 많은데도 IMF 신청 끄떡도 안 해요. 마찬가지로 독일은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에 대한 것은 일절만 하네요. 다 오히려 IMF 당하는 이 그리스한테 큰 소리 치면서 돈을 대주는 나라. 응? 그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데이터들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래 나오느냐? 이거는요, 개인의 그 각 나라 속에 있는 개인의 부채, 이 부채가 개인의 부채가 이게 사회에서 담당하느냐, 그러면 국가가 담당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부채를 개인이 가지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요, 여기 위험한 거예요, 위험도. 여기 IMF를 체크하는데, IMF를 어떤 요소를 할 때, 이 나라가 경제력이 있다, 없다, 이런 요소도 따지고 들면서 위험도를 볼 때도 요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일본같이 독일 같은 나라는, 부채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부채는 많이 짓지만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부채, 개인적인 부채, 그 부채적인 내용을 개인이 부담할 거냐, 개인이 부과됐을 때의 채무관계, 그게 과연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개인 그거요. 독일이나 일본은요, 그게 작아요.
근데 우리는 국민 총생산이라든지 국가 채무는 적은데 이 국가 채무 자체가 우리 개인한테 들어오는 채무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개인 채무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그래서 국가 채무로 볼 때는 적은데 저 밑에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IMF를 까딱까딱 지금 위험 수위를 보내고 있다. 이래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응? 이 말을 다른 말 하면은 일본이나 독일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돼가지고 사회제도가 발달돼가지고 국가의 채무 자체가 대부분이 개인의 보장성, 국가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소비가 되어지고 있는, 개인이 노동하는 생산성 자체가 바로 국가의 세금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거지. 세금 많이 나오면서 그 세금 자체를 국가가 다 소화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안전도는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금은 적게 내고 빈부 차이가 많이 나고 국가의 채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성, 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채무 관계가 이게 자금이 안 돌아갈 정도로 경제가요 취약한 거예요. 내부 구조가 우리나라 생산성에 있는 어떤 수출보다도 이게 안에서 소모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전부 다 수출만 의존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자국 안에서 돌아가는 이 어떤 소비, 또 그러고 자국의 인구 때문에 생산해야 되는 이 자국의 생산력 자체가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를 만들어내면은 그 제도가 전체가 다 공수표로 돼요. 공수표. 국민들이 세금에서 돌아가는 이 세금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제도로 받는 게 아니고, 내는 사람 실컷 내고 안 낸 사람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식이에요. 그게 국민 총생산에 나타나는 개인의 채무하고 관계가 돼요. 그게 만나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개인의 부채가 독일은 일본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보는 거로,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도 따져봐가지고, 한 사람의 어떤 생산되어지는 어떤 생산량 자체가 국가에 바로 기여가 되면서 국가의 어떤 생산량으로 환산이 바로 되어지는, 이래서 이게 제일 근면한 국민을 하는 데이터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숫자만 이름만 갖고 독일이다 이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근거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이런 것이 바로 그 국가의 국력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일 근면한 국민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가 됐느냐, 이게 독일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래 됐느냐. 이런 나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를 듣는 독일이 됐느냐. 요거라. 요거 이제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있으면 참 참고하셔야 돼요. 2012년 7월 4일날, 7월 4일날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날, 그것 때부터, 그 앞에도 그 관계되고, 아마 정확한 거는 봐야 되는데, 내가 정확한 거 보죠. 그냥, 제목만 나왔어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리. 요 주제, 요거 관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독일이 제일 근면한 국가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나타나도 독일 사회가 탄탄한 구조가 있는 그런 사회다. 그런 사회로 만들어낸 데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위치가 있다. 그거를 이야기한 적이 바로 그 비슷하게 이야기한 제가 이 금년에 지금 5개월 전에
딱 5개월 전에 7월 4일 날 이야기했다는 거. 오늘 12월 5일이니까 7월 4일이면은 딱 5개월 전이네. 이걸 설명을 해요. 여기 1096년입니다. 1096년. 여기 뭐냐니까 교황에 의해서 교회가 강기된단 말이에요. 그때 설명한 요 내용이에요.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십자군 전쟁. 이 교황이 일으킨 게 실수예요. 우리가 이걸 책임으로 받아들이자 말이죠. 그때 그 얘기하는 거고, 1096년부터 일으킨 이 십자군 전쟁, 이게 1291년인가? 이게 마칩니다. 1290. 약 한 200년. 200년 되죠? 200년에서 5년이 모자라는 거예요. 200년 동안 이 전쟁을 일으켜서 십자군 전쟁이 이 십자군 전쟁이 통해서 200년간 일어났는데 이 200년 동안 일어난 이 사건 자체가 여기 1096년 이때에 이것이 그동안에 세계에 나라 없는, 나라 자체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떠돌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죠, 사람들. 요즘 요즘 이야기하고 뭐라 그럴까요? 유럽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이 유랑민족이래요, 유랑민족, 이거. 유랑민족이라.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미아죠, 국제미아. 국제미아. 미아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요때까지도 계속 되었죠. 예수 오실 때부터, 오시고 난 뒤부터 AD 70년부터 계속 되었기 한 1000년 가까운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게 십자군 전쟁을 나서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그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진 데가 요때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유랑민족이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요 이스라엘을 탈환하게 하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던 유대인들조차 이제 합세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유랑민족이 더 많아질 뻔했어. 더 많아졌어. 이 많아진 유랑민족이 어디로 가냐면은 뿔뿔이 막 흩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래 주로 어디로 가냐면은 유럽 쪽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을 말미암아.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200년이라는 이 세월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 사회가 변화되는 큰 변화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흩어짐이 심하면서 다른 데로 유대인의 영향,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다들 놓치고 있는데 이걸 봐야 된다 이거요. 교회사라든지 어디든지 이게 안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는다니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역업의 발달이에요. 무역의 발달. 무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막 왔다 갔다 하면 그걸 11번까지 하거든. 200년 동안 하거든. 200년 동안. 여기는요, 나중에 가다가 십자군 가는 사람들이 젊은 애들도 간다 그래갖고 젊은 애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는 모집해갖고 그 전부 다 노예선으로 다 보냈다. 응? 인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지로 흩어지고 무역업, 노예 인구에 대한 어떤 이동, 아주 대단한 어떤 유럽의 현세에서 일으켰어요. 200년이. 그리고 이 200년을 말미암아 유럽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것을 200년 동안 보낸 이 십자군 전쟁을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얘기죠. 성전. 한자로. 성전. 여기 아니고.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민족, 조상, 자기들 조상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며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게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의 유대 관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지우스가 하는 그 유대인하고 실제로 긴밀하게 만져낸 관계성 자체가 아주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자체에 대한 대상이 처음에는 타겟트가 이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슬람으로 가지 않냐고 이게 유대인 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유대인 쪽. 왜 전쟁에 이슬람 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유대인에게고만 책임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도 탈환이 안 되니까 결국 십자군 전쟁 실패로 끝나지만은 탈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에게 화살이 가면서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의 이 영향이 막 커지는 그런 시기로 보고 무역업의 발달을 통해 처음에 군사물자가 들어가다가 나중에 생필품으로 무역업이 발달되는 요 무역업의 발달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그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해운업 바다에 배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항해술이 발달하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거 흩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유대인에 대한 대응, 이게 각국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을 받아준 그냥 몰려오니까 어울려 살고, 그 당시에는 뭐 국경이 뚫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뭐 뚫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흘러온 대로 그냥 엉쳐 살다가, 여기에 결정적으로 유대인이 돼서 추방운동을 일으킵니다. 나라마다. 근데 그게 제일 먼저 앞선 나라가, 첫 번째, 이제 그 추방하는, 이 대응할 때 여기 이제 추방으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앞선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영국. 이게 언제냐 그러면요 1290년이 요 연도 또 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 연도 딱 연결해보면요 연관성이 있어요. 왜 영국이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추방했느냐, 그 연도가 1290년에 가는 거하고 십자군 전쟁이 끝나는 연도가 1291년이라는 거, 요 연결이 있는 거예요. 영국이 저 멀리 팔레스타인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어느 국가보다도요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한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참 이거는 거룩한 전쟁을 해서 거룩한 전쟁 자기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쪽으로 참여하는데 3차 십자군 전쟁 때 리차드라는 국왕이 참석합니다. 영국 국왕이 참석해요. 근데 국왕이 죽어요. 참석했다가 국왕이 죽는다고. 영국 국민들 볼 때는 국왕이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의기충천하고 더 어분을 가지고 막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1290년이 다 돼가서, 정확하게 1290년은 아니겠죠. 1270년부터 시작해서 11차를 변하는데, 십자군 전쟁 11차 해소가 되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니까, 영국에서 장차 왕이 되는, 다시 말해, 이때 왕이 되는, 에드워드 왕이 있어요. 에드워드 왕자죠, 왕자의 신분으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서 실적을 못 얻은 거예요. 그냥 어기적 가다가는 나중에는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 것이 이 에드워드 왕자 때에, 정확한 건 제가 에드워드 왕자인지는 잘 모르는데, 왕자로 갔던 에드워드 왕자가 완전히 국왕이 되니까 1290년에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영향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추방한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십자군 전쟁하고 전혀 무관하게
영국이 결정했다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어떤 영국의 결정에는 에드워드 왕자의 참정과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자료가 없고 자료가 이렇게 기술에는 어떤 역사서도 없으니까 단지 추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자료, 역사적인 자료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 좀 더 보강되는 자료가 있겠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떠나서 이제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요거 연대가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영국에서 1290년 했는데 요것이 모델이 된 거예요. 모델이. 아, 추방을 해도 되는갑다 하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제 확실하게 막 활발하게 되냐면은 한 100년 지나면은 프랑스가 1394년 100년 되잖아요. 딱 100년 프랑스가 추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세 번째 이게 스페인 큰 나라들인데 이게 적은 나라 아니에요. 스페인이 1492년 290년 390년 490년 100년 단위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니까 1290년에서 영국에 많이 몰려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프랑스나 다른 데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흩어지라고 그 사이가 보니까 한 100년 지나니까 아 이거 우리한테 영향 오면 이래 안 되겠다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있는 쪽으로 쫓아내는. 그러면 100년 있다가 또 스페인이 또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기서 쫓겨난다고 해서 다 이쪽으로 온 건 아니고 흩어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쫓겨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495년 리투아니아 또 적어놨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어디 표시는 1495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크게 이제 나타나는 게 그래요. 1497년 포르투갈이 1497년. 요렇게 요는 스페인이나 리투아니아나 포르투갈은요 비슷한 나라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이거는 1400년대 100년 사이로 이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쫓겨나는 이 사람들 어디로 갔겠어? 쫓겨나는 유대인들이 어디 갔느냐? 이 사람들이 독일에 모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기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 포르투갈은요 리투아니아도 뭐 스페인이나 이쪽에 보면은 비슷한 어떤 형태라 보면 되는데 특징이 뭐냐니까 해변을 끼고 있어요. 해변을 끼고 있어서 해운업이 발달한다. 해운업. 해운업이 발달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요 해운업을 통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은 왜 해운업을 하는 사람이 독특하게도 이렇게 영국의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쫓아낸 거고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도 어찌 보면은 좀 그런 경우가 전혀 뭐 어떤 무역하고는 관계없다. 뭐 보다 하더라도 어쨌든요 해변을 끼고 있는데 원인은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관계된 것은 영국 같은 경우는 감정 때문에 그랬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금융하고 관계입니다. 금융. 요거 살펴야 돼요. 요거 표시합니다. 금융. 프랑스부터는요 왜 100년 만에 이 프랑스가 하필이면 유대인을 쫓아내느냐? 금융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금융을 여기 말했지만 아까 유대인들이 쫓겨가다가 어디에 제일 본부를 두느냐? 1096년쯤에서 본부를 두는 유대인들의 본부가 어디냐면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의 베니치아. 요런 뭐 다른데 아마 요런 시간 아니면요 요런 내용 듣기 힘들어요. 이태리의 베네치아가요 아주 중요한 거점이에요. 여기가 왜 거점이냐면은 오늘날에 미국의 뉴욕의 윌가입니다. 윌가. 여기서 방코라는
방코라고 하잖아요. 방코라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럼 이게 지금 은행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뱅커. 이게 이태리 베네치아에서 나온다니까. 이 이태리 베네치아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어요. 1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 이태리 쪽으로 내려와서 그 교황청이 있으니까 자금이 막 흘러가거든. 자금이 흐르는 그 자금줄을 자기들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뭐 자금줄 쥐를 생각도 아니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은 서로 돈을 내가지고 조금씩 돈을 내갖고 큰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다른 데 대부해주고 빌려주고 그래갖고 그 이자를 받으면은 다시 또 돈 원금 낸 사람한테 원금도 주면서 이자를 대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그마한 돈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서히 부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 자금이 늘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프랑스나 이런 스페인 쪽에서, 아니 스페인 쪽 아니요. 이런 전쟁을 치르는데 큰 전쟁이 나는데 돈이 이제는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가 이걸 쓰다가 안 맞거든.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면 프랑스는 항상 연결하고 지난번에는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교황청하고 관계죠. 교황청하고 관계있는데 이 이태리에 있는 베네치아는요 교황청에게 돈줄 자체를 처음에는 돈을 계속 대주는 쪽으로 안 그러면 융통해준 쪽으로 갖고 있다가 커지니까 교황청에 들어가는 돈줄을요 조절하는 거예요. 쪼았다가 내렸다가 쪼았다가 그러니까 교황청이 이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않다 보니까 프랑스 쪽에다가 압박을 넣어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압력을 넣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제 추측. 분명히 그는 자금하고 관계 있다. 프랑스와 교황하고 관계 성성을 볼 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추정입니다. 단순하게. 그럼 여기는 스페인 쪽에 와서는 왜 이렇게 되느냐? 스페인은 무역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밖에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 돈 가지고 교황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볼 적에는 지금까지 눈에 가시가 있던 이 유대인들을 교황의 어떤 압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걸 해서 역시 쫓아내는 거예요. 같은 프랑스나 스페인은 교황과의 어떤 미락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쫓겨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래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돈하고 직접적인 관계 있고 돈줄 쪼이는 교황청에서 좀 미움을 사가지고 쫓겨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 저 남미 쪽에서 돈을 막 끌어오니까 그것이 이제는 돈줄이 필요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유대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교황의 압력도 있고 교황도 이제는 유대인에 의해서 쪼있다 뱉다는 거 보기에 너무 신경이 나니까 압력을 막 강해가지고 막 유대인들하고 쫓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에 세 나라가 비슷한 세계에 가는 거예요. 비슷한 연대에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래서 쫓겨났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독일이 모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독일의 유대인들 모인 거하고 이제 요 독일에 연결되네 이렇게 이 독일에 연결된 유대인들이 연결된 거하고 어떻게 해서 독일이 제일 건면한 국가로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이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런 걸 갖고 참조할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몇 분이나? 38분. 39분? 뭐 오늘 끝냅시다. 조금 늦더라도. 좀 40분 다 됐는데.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요 부분에 우리 합시다. 여기 하면은 유대인의 삶의 근거, 요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떤 삶을 유지했겠느냐? 1000년이 넘었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오는 데에,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에 한, 작년 1490, 아니다,
1945년에 독립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2000년 동안에 유랑민족으로 있으면서 국제미화인데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이 서로 간에 결속을 했느냐. 다른 나라하고 동조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교제했더라면요 유대민족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교제도 안 하고 뭐 전혀 교제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동화가 안 된다는 거죠. 2000년 동안 있었는데 한민족이 2000년 동안 있으면서 동화가 안 되면서 유지가 됐다. 이거는요 이거 연구해 볼 만한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요 힘을 가지고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의 살아있는 구조를 통해서 각 나라 각 민족마다 국가와 여러 가지 체제가 다르더라도 한민족 단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제시가 된다면요 그거는 노벨 평화상 따네요. 좀 고의에 버금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걸 알아내야 돼요.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에 한민족이 지도자가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 모이자 어디서 모여 정확한 어떤 뭐 자기들의 땅이 하나 있어갖고 한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쫓기고 이리저리 쫓기고 다니다가 지금 1945년에 나라를 만들잖아요. 여기 적은 일이냐.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힘으로 유대인들이 존재가 가능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요건 제가 설교를 가끔 했습니다만 아브라함 전도자 아브라함이라 하는 그에 대해서도 내가 이 설교를 11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제도를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고 제가 역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글로 우리나라 사람의 말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지금 선두적인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글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마다 나도 초대하면서 이런 부분을 갖고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초대할 필요도 없어. 쎄 걸린 게 교회인데 교회 목사들 불러 그 이야기 들어보고 금방 나와버려요. 이게 11조인데 11조라는 것을 한번 보면 말이죠. 처음에부터 금융을 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중에서 돈이 조금 생기면은 그 돈이 조금 생긴 걸 가지고 그냥 소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거 돈을 모아가지고 조금 약한 사람들에게 서로가 조금 내가지고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응?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낸 건 적지만은 이게 10사람 내면은 돈이 큰 거 아니에요. 그 10사람 낸 거라고 자기는 또 아주 쪼개고 어쨌든 유지해가지고 자기가 임원을 남기면서 자기가 돈 받았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십시일반이에요.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십시일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불교는데 요즘 절에서 쓴 건데 절에서요. 소위 말하면 열 사람이 공양하면은 시라는 게 이제 드리는 공양인데 한 사람이 먹을 것이 나온다. 밥 먹을 것이 나온다. 십시일반. 10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 밥 먹 나온다. 이게 십시일반. 이게 바로 11조라는 11조. 11조라는 말이 절에 들어가가지고 불교에서 자기들 말로 바꾼 것이 십시일반이라는 거예요. 응? 이 흐름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구조에서 이게 흩어지면서 각 나라로 흩어지면서 우리는 불교들을 통해서 들어온 언어가 십시일반이다. 이 그 당시 굉장히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에서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요런 제도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조금씩 있는 데마다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이것을요, 유대인들 손에 들어가 버리면은 돈 자체가 유대인들 안에서 돌지 이게 절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돈이 이문이 나오면은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배분돼 버리지. 약한 유대인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약했는데 조금 있으니 뭔가 힘이 있는 유대인이죠. 또 힘이 있는 유대인이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서로 모이니까 유대인 사회를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절대
상대로 지금 여기는 교황청이기 때문에 교황청 주변에 돈이 말이야 전 세계 돈이 이쪽으로 다 모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줄 되는 이런 돈줄에 하던 흐름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태리 베네치아에 메디치가라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거부가 있어요. 거부. 응?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유대가 돼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 돈이 자꾸 커지면서 나중에 이 돈을 전 세계에다가 영국 브랜치, 프랑스 브랜치 이런 각국 큰 나라마다 브랜치를 만드는 거예요. 네덜란드 브랜치. 그 브랜치에 또 하나의 어떤 상점들이 생기면서 이제 점포가 생기면서 일종의 금융 거래가 막 조직적으로 나간다 말이에요. 응? 이런 금융에 대해서 그야말로 탄탄하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이 신용이다, 신용. 응? 돈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데 맡아낸 사람이 우리 개똥그라네, 개똥. 이 개똥하고 비슷한데 개똥도 이런 건데 개똥은 신용이 철저히 없는 게 개똥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용 없는 게고 이 사람들은 신용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용 없으면 자기들 스스로 죽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돈을 떼먹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안 갚아야 내 생명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 내가 저 사람 돈인데 저걸 안 갚으면 내가 결국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신용이라. 그래서 오늘 크레디트를 하는 우리가 신용카드를 하잖아요. 이 신용이라 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 속에서는 이 신용이 단순한 신용이 아니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좋은 사람. 사람이 신용이 있다. 이거는 좋은 사람 하면 그건 신용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유대인들의 표현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사일록이 자기한테 지금 돈을 갚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돈을 빌려갈 사람 보고 빗대면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신용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살을 빼라도 이거는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살 한 점을, 살 1파운드를 달라 이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신용 있는 사람이다, 살 한 파운드 달라고 해도 줄 사람이다, 그 살을 달라 이라는 거예요. 그런 언어로 쓰인다. 그만큼 신용이요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 신용은 빼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내용이 독일에 정착을 하면서 독일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독일은 내쫓은 일이 없어요. 계속 사람들 온 대로 소위 말해 인력이 부족하고 독일에는 이 당시엔 전부 다 여기는 스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운이 발달하니까 막 사람이 필요해서 막 보내는데 독일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좋아하죠. 그냥 있으라고 아무 대책 없이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금융업의 지금 여기서 이태리 베니시아를 본부로 해가지고 지금 금융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라는 이런 것 자체가요 시스템으로 독일에 팍팍팍 심어놓은 거예요. 독일 사회 전체가 지금 시대 현대 금융에 딱 맞도록 자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3, 4, 500년 이상 걸린 토대를 다 깎아놓은 거예요. 깎아놓은 거예요. 이게 토대가 되다 보니까 철저하게 11조 정신에서 토대가 되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독일은요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독일은 처음부터 사회주의예요. 독일 사회를 이야기할 때요 사회주의를 이야기해요. 왜 사회주의냐? 여기에는 11조를 개념해가지고 철저하게 주변에 있는 사회, 이 사회가 튼튼해야 되는 구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요 내용이 근간으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것이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조 속에 돈 한 푼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 이것이 그냥 허투루 나가는 것이 계산해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따져가고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이 나가지 절대 이것이 그냥 나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조금 있으면 있는 값도 겪으면 들어올 거 생각도 안 하고 쓰는 이 규모도 생각 없이 그냥 기분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잰다는 거죠. 이걸 잰다. 그래서 이걸 건면한 국민을 독일이라 한단 말이에요. 응? 여기 있는, 다시 말하는 요 11조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11조를 하게 되면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못 써요. 교회 다니는 11조 철저한 사람은요, 부자가 아니고, 11조 철저한 사람은요, 항상 가난한 사람으로 쪼달린 사람이고, 돈 한 푼 다른 데 쓸 데가 절대 없는 사람이 11조 한 사람. 돈이 있어서 11조 한 사람은요, 절대 그는 바른 11조가 아니에요. 교회 구조가 그래요. 그 사람은 11조를 해서 안 되고, 12조를 하든지, 13조를 하든지 더 해야 돼요. 더 나타내야 돼요. 10의 1조의 개념은 체하지, 이게 11조가 맥심이 아니다. 그러면 왜 11조가 이게 잘못 쓰고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잘못 쓴 거예요. 응?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 안 했어요. 이 돈을 11조라고 하는 이 돈,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썼는데, 20인기 썼는데 100년도 안 된, 100년 지났는데 지금 천주교, 불교, 이 전부 다 교세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만 뚝뚝 써있단 말이에요. 개신교만. 그 이미 11조부터 줬는데, 이거를 말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허풍하게, 목사, 칠해, 목사 뭔가 내세우고 교회 근무 짓는데 돈 다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왜 다음 세대를 준비하냐면 옛날에 있던 이 성교원, 교회가 자녀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다 뺏겼어. 그래서 사회다가 유치원 뭐 어린이집을 했나? 다 뺏겼어. 정부에서 보조 안 해주면 교회가 운영 못하는 게 있어. 11조 제도에 철저한 것은요, 자립이며 자녀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교육. 근데 다음 세대에서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됐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은 있던 것도 다 뺏긴 거예요. 응? 전부 다 뺏겼어. 그럼 두 번째, 전도비 인식이에요, 전도비. 인색. 전도비 안 되는 거지. 전도 안 했다는 소리야. 11조는 철저하게 전도비에 우리가 토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쓴 거예요. 전도비. 교회가 본질적으로 써야 될 때 이게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회, 소속 사회에 영향을 못 줬어요. 11조 때문에. 11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섰으니까 오늘날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 때 교회가 이걸 한번 모델로 삼아봐라 라고 사회에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11조 이 엄청난 제도를 가지고 엄청나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소속 사회에다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 못하게 된 문화를 만들었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면은 이 말이 한글로 언어로 지금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개입니다. 제일 먼저 회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 자녀 교육. 우리 대세대 말고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될 일에 우리가 급선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11조로 바로 쓰라고 이런 것을 보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